안녕하세요. 자, 인간과 사회 제8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문화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문화와 대중사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문화라고 하는 거하고 대중사회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제 문화적인 거에 대해서 사회학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어,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 임용고시 일반사회 기출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2020년 올해 나온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나온 건가 모르겠는데 그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양적 방법론과 질적 방법론의 특징을 설명할 때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양적 방법론하고 질적 방법론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양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서 대량의 대규모의 사람들을 조사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뭔가 전체 집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객관화된 정확한 내용들을 밝혀내는 거를 목표로 하는 반면에, 질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 또는 특정한 집단 전체에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조사 내용의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하지 않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다른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양적 조사 방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내가 관심을 갖는 집단에 대한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체 대상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고 소위 말하는 표본 집단을 조사를 하고, 표본 집단을 조사한 결과, 이게 이제 통계치인데 이 통계치를 모집단에 해당되는 모수치라고 하는 거에 추론을 통해서 통계적으로 적용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양적 조사 방법의 대표적인 거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설문조사죠. 그래서 양적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대표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어떤 조사를 했을 때 표본 집단에 대해서 조사한 거를 모집단이라고 하는 전체 집단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고, 이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주로 얘기되는 게 소위 말하는 이 신뢰도와 타당도, 신뢰성, 타당성이 같은 얘기죠.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조사한 거는 기본적으로 표본 집단, 전체 집단이 아니라 일부 집단에게 조사를 한 건데, 이 일부 집단에게 조사한 거를 전체 집단에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그 집단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면 표본 집단에 대해서 조사한 게 굉장히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한 조사, 즉 양적 방법론을 활용한 조사라고 하는 게 실제로 그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신뢰성과 타당성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간주가 되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뢰도라고 하는 거는 양적 방법론에서 동일한 대상을 가지고 내가 측정 조사를 했을 때 동일한 값이 나오느냐라고 하는 게 신뢰도가 되는 거죠. 반면에 타당도라고 하는 개념은 양적 방법론에서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조사 내용을 실제로 측정 도구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타당도, 타당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신뢰도와 타당도가 통계적으로 확보가 돼야만 대표성이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정확한 조사에 기초해서 모집단이라고 하는 전체 집단에게 내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사치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양적 조사 방법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이 실증주의적인 패러다임에 속해 있는 거죠. 그래서 객관성의 담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양적 조사 방법론은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하는 두 가지 기준이 이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보내주신 예문에 보면 기존 사회가 계속 추구하던 객관성 담보라고 하는 실증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 하에서는 객관성 담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양적 조사 방법론에서 신뢰도와 타당성의 확보라고 하는 걸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그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통계 방법론이 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크론버그의 알파라고 하는 이제 신뢰도 분석이 있고, 또 이걸 하기 위해서 뭐 반분법이나 Z-테스트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 신뢰도 측정법이 있는 거고, 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요인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게 또 이론적 타당성이나 내용 타당성이나 구성 타당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이제 그 객관성 확보의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고, 모든 통계 분석 양적 조사 방법의 이 조사 결과를 제시할 때는 내가 측정하려고 했던 조사 대상 자료 수집이나 조사 방법론의 신뢰성과 타당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밝혀줘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이제 양적 조사 방법인데, 질적 조사 방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해요. 기술적인 측면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표본 조사를 통한 대표성 확보의 목표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예문에도 나오다시피 일반적인 법칙의 발견이 목적이 아니고 인간 행위나 경험의 다양성, 사회문화적인 맥락성을 상황적으로 재해석하는 연구, 이게 이제 질적 조사 방법이고 질적 방법론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질적 조사 방법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질적 조사 방법은 하나하나의 케이스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의미, 상징적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내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적 조사 방법론의 대표적인 이제 현지 조사라든가 뭐 문화기술지라든가 참여 관찰이라든가 이런 방식은 단일한 케이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의미를 어떻게 밝혀내느냐라고 하는 개별 사례 연구의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어떤 하나의 사례를 연구해서 다른 사례에도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객관적 법칙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기 때문에 질적 조사 방법은 기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적용될 수 없는 거로 보는 거야, 기본적으로. 다만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신뢰도라고 하는 개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하나의 측정 도구를 가지고 측정을 했을 때 이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양적 조사 방법에서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질적 조사 방법은 단일 사례 중심으로 해서 그 사례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다양성, 상징적 의미, 맥락 이런 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신뢰도는 질적 조사 방법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다만 타당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질적 조사 방법을 추구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일단 이제 거부를 하지만, 또 일부의 질적 조사 방법을 활용하는 사람들은 타당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내가 조사하려고 하는 대상에 내가 제대로 된 조사의 측정 수준, 조사 방법, 그게 이제 뭐 문화기술지가 됐든 아니면 심층 면접이 됐든 뭐 현지 조사가 됐든 참여 관찰이 됐든 뭐 구술생애사 방법이 됐든 이런 다양한 방법론이 실제로 내가 원하는 조사 대상을 정확하게 측정하고자 하는 제대로 된 측정 도구인가에 대해서는 질적 조사 방법에서도 나름대로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타당도를 가능하게 하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아요. 일부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타당도 질적 조사 방법에서 사용 가능한 또는 측정 가능한 타당도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를 일부에서 하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질적 조사 방법이라고 하는 게 가지고 있는 패러다임의 성격은 문화적인 특성,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문화인류학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회의 삶의 양식을 문화라고 하는 걸 이제 그렇게 규정을 하면 문화적인 양식을 조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충청도에 있는 어떤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뭐냐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살고 살아가는 개별적인 삶의 양식이 뭐냐를 밝혀내는 거에 목적이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서울에 있는 또는 전라도에 있는 또는 경상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지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굉장히 이질적이고 특징적인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왜 여기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개별적인 단일한 특성이 나타나는지를 그 마을의 역사성이라든가 그 마을의 어떤 삶의 다양한 그 마을 내부의 상호작용의 관계를 일회적인 거로 간주하고 분석을 하고 설명을 하는 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다른 어떤 일반적인 규칙과 원칙,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밝혀내는데 목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적조사 방법은 기본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라고 하는 실중주의적인 객관성이라고 하는 거를 확보하기 위한 내부적인 방법, 도구에 대해서는 적용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혹시 더 뭐 질문하실 게 있으면 따로 또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해서 또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제 그 할 내용은 우리가 이제 문화와 대중사회인데 문화와 대중사회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연관성이 깊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연관성이 깊냐라고 하면 대중사회 분석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사실은 이 대중사회의 측면을 문화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오늘 할 내용은 이 강론 부분에서 사회 문화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문화사회학이라고 하는 거고 사실은 이제 문화사회학 내부에 문학사회학이나 영상사회학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고 또 이 중에서 이제 사회와 관련된 건 이제 사회심리학이죠. 네, 제가 거꾸로 썼네요. 뭐 사회심리학이라고 하는 거가 이 사회화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리학적인 요소를 많이 도입을 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할 거는 요거 부분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여기에 이제 대중사회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경제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자본주의 분석이에요. 근데 자본주의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는 경제와 정치의 측면에서 많이 하는데 네, 현대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특성이 소비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가 많이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소비문화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이 소비문화는 어떤 특성이 있느냐 대중적 특성 다수의 사람들이 집합적으로 공유하는 소비라고 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대중사회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대중사회의 특징을 문화적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사회학적인 측면이 같이 들어가서 이 소위 말하는 대중사회에 대한 문화적 비판의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을 같이 묶어가지고 경제사회학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영역이 아니라 대중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비판하느냐라고 하는 거를 자본주의 분석의 측면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까지 묶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을 몇 개 뽑아놨는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거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기본적인 관점은 문화를 보편적으로 봐야 되느냐 상대적인 걸로 봐야 되느냐 이게 핵심적인 논점이에요. 문화의 보편성과 상대성 이 논점으로부터 자문화 중심주의나 문화적 상대주의, 문화접변, 문화지체, 대중문화, 문화제국주의, 소비문화 이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라고 하는 게 사회 현상으로서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거를 볼 때는 문화의 보편성과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를 핵심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컬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문화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 보통 이제 예술, 문화 예술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문화라고 하는 거를 어떤 특정한 의미라고 하는 걸로 이제 받아들여요. 또는 특정한 영역, 유형으로 받아들이는데 사회학에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추상적 개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회학에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생활 양식, 삶의 양식으로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인간들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생명체에 공통된 거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느냐?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건 결국 이 양식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자, 삶을 살아가는 생명체라고 하는 건 생존이 되는 거죠. 생존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인데 이 생존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문화라고 부른다. 자, 그러면 문화는 그래서 컬처라고 하는 게 경작하다, 컬티베이트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고, 자, 이건 뭐죠? 인간이 사냥이나 수렵 채취와 같은 방식의, 자, 이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동물적인 삶이라고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동물적인 방식의 삶에서 벗어나서 경작하다에서 이제 컬처가 나오니까 정착을 해서 경작함으로써 동물적인 방식이 아닌 무언가 다른 방식의 다른 생활 양식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게 문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컬처라고 하는 게 문화로 쓰이는 겁니다. 자, 다른 생활 양식은 자, 아까 얘기했던 동물적인 방식, 수렵이나 사냥과 같은 모든 뭐 사자도 사냥과 수렵을 하는 거고 뭐 하이에나도 그렇고 모든 짐승들이 사냥과 수렵을 통해 가지고 생존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정착해서 경작한다라고 하는 이게 갖는 의미는 뭐냐면 본능적인 방식의 일반적 생존이 아닌 다른 방식이 여기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컬처라고 하는 거를 정착하는 경작이라고 하는 사냥과 수렵이라고 하는 본능적인 생존 방식으로부터 벗어난 다른 양식으로부터 문화가 시작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화를 훨씬 더 이 개념을 구체화시켜 가지고 물질적인 인공물에 관련된 거를 문화의 일부로서 문명, 컬티베이션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시빌리제이션 이런 걸 다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물질적인 건데 달리 얘기하면 문화는 물질적인 거와 비물질적인 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그러면 사회화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사회화는 결국 뭐냐? 개인이 속한 공동체의 생활 양식을 개인이 습득하는 거다. 저 결국 뭐죠? 사회화는 문화의 습득 과정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모든 개인이 속한 공동체는 그 공동체의 개별적이고 특별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양식을 공동체의 성원에게 습득시키는 과정이 바로 사회화다라는 겁니다. 독일과 미국과 일본과 한국의 사회화는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화는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인 이 논점이 되는 거죠. 문화라고 하는 거는 보편적인 거냐, 다양한 거냐.
어떤 사람은 문화의 보편성을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화의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왜 나오냐면 문화라의 출발은 본능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자, 이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생물학적 본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생물학적 본능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와 관련이 있는 거죠? 생존이라고 하는 거에 관련이 있어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람이 기본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죠. 자야 되는 겁니다. 자, 먹고 자서 개체를 보존한다라고 하는 생존으로부터 출발을 하는 건데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출발한 문화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생존을 추구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구하느냐라고 하는 게 달라지는 다양성으로부터 문화가 실질적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공통의 생물학적 욕구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자야 된다라고 하는 보편성을 갖는데 문화가 이런 보편성에 구속된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고 이런 보편성이 있지만 이 보편성이 충족되는 거는 상이한 방식이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된 생물학적 욕구, 문화의 두 가지 속성이 그거예요. 보편성 플러스 다양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공통의 생물학적 욕구, 미국 사람이건 독일 사람이건 한국 사람이건 먹고 사는 거는 똑같다. 이걸 강조하면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런데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사람들은 샌드위치를 먹고 독일 사람들은 브레첸이라고 하는 걸 먹고 그 독일 사람들이 먹는 빵 있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뭐 프랑스 사람들은 크로와상을 먹고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는다. 자, 그러면 상이한 사회적으로 통제된 규범화된 한국 사람들은 밥과 김치를 먹어야 힘을 써라고 하는 건 뭐죠? 일종의 규범화된 거죠. 근데 사실 그렇진 않은 거죠. 빵만 먹고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라고 하는 건 한국이라고 하는 공동체에서는 먹는다라고 하는 생존 행위를 뭘로 해결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밥과 김치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이한 사회적으로 통제된 규범화된 해결 방식을 상징이죠. 상징적 의미 체계를 공동체가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해가는 거고 이게 바로 뭐냐? 가치를 공유하는 거고 규범을 공유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 밸류가 되는 거죠. 자, 이 밸류라고 하는 거는 사회적으로 공유된 옳고 그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우리가 이제 사회적 가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가치는 사회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개인은 그 가치를 사회적인 가치를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치가 실제로 사회적으로 공유되고 인정돼서 적용되면 그걸 우리가 규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상징적인 의미 체계라고 하는 게 특정한 형태로 제시되면 그게 예술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주거라고 하는 어떤 욕망 또는 생존의 욕구라고 하는 거에 공통된 보편성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1930년대 독일에서 시작된 바우하우스 양식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모던 양식을 우리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빌딩이 다 이 바우하우스 양식, 즉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소위 말하는 성냥각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일반화된 양식이죠. 그 이후에는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자, 포스트 모던은 뭐죠? 탈모던이에요. 아까 얘기한 바우하우스라고 하는 것이 모던한 양식이라고 하면 포스트 모던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바우하우스가 추구하는 효율성이라고 하는 거를 거부하는 겁니다. 효율성이라고 하는 합리성. 이게 이제 뭐 대칭성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이런 거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양식이 등장을 한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등장한 게 이런 방식의 건물이에요. 자, 이거는 굉장히 공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비합리적인 거죠. 효율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근데 이런 새로운 양식이 등장을 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파도치는 이런 이상한 모습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근데 현대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인 다양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비용이니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심미적인 것, 이런 거를 중요시하고, 그래서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은 건축에 대한 사회적인 수용성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구겐하임이라고 뉴욕에 있나요? 예. 대표적인 포스트 모던 양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는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관점과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는 진화론적 관점이 있어요. 진화론적 관점은 뭐냐면 문화가 진화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화라는 말은 일정한 법칙에 의해서 문화가 바뀌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거와 B라고 하는 거와 C와 D, E라고 하는 게 있고, 문화는 A에서 B, B에서 C, C에서 D, D에서 E라고 하는 일정한 법칙에 따라서 변화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진화론인 거죠. 자, 그러면 문화는, 모든 사회는 결국에는 A라고 하는 걸로 수렴하고, 그 사회가 진화하면 C, D, E라고 하는 종국적인 형태에 가서는 모든 게 보편적인 공유된 속성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게 문화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이에요. 이건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은 문화적인 절대주의입니다. 모든 문화가 갖춰야 될 공통의 속성이 있고, 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좋은 거고, 진보한 거고, 진화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속성이 덜 가지고 있으면 안 좋은 거다, 나쁜 거라고는 얘기 안 할 수 있어요. 안 좋은 거고, 덜 진보된 거고, 심지어는 미개한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문화적인 절대주의예요. 특정한 문화적인 형태를 기준값으로 정해놓는 거죠. 자, 한국 사람은 밥과 김치를 먹어야 된다, 이래야 한국 사회,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도 문화적 절대주의인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문화적 절대주의의 관점을 알게 모르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한국 사람은 젓가락을 사용하니까 굉장히 손재주가 좋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젓가락을 사용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손재주가 좋으니까 우월한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뭔가 그럴듯해 보여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가장 정교하고 가장 비싼 시계를 만드는 나라가 어딘가요? 스위스죠. 자, 우리나라 시계는 뭐 5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여기는 1000만 원, 2000만 원, 5천만 원, 1억, 2억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스위스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밥 먹나요? 그렇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젓가락을 사용하는 우리 민족은 손재주가 좋고 우월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게 문화적인 절대주의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문화적 절대주의와 비슷한 말이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자기의 문화를 중심에 놓고 다른 문화를 판단한다,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열심히 일하는 문화. 자, 성실이죠. 성실하게 일을 해야 되고 근면해야 되고
자,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럼 좋은 거다라고 하는 식의 가치를 지향하는 문화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문화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중동 사람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게을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중동은 낮에 사막이라서 굉장히 더워요. 땡볕에 일하는 거가 과연 올바른 걸까요? 근데 우리는 그 환경이나 조건을 생각하지 않고 특정한 우리의 문화적인 양식을 기준으로 다른 사회를 평가하고 게으르다, 성실하다를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인 거죠. 자, 문화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는 문화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힘세고 권력 있는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화제국주의의 지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문화적 절대주의와 자문화 중심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나라의 문화는 왜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느냐? 문화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에 라고 보는 겁니다. 문화적 우월성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이 서구 선진국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기독교라고 하는 거를 강요를 한 거고, 왜? 기독교 문화가 우월하니까. 너네가 미개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못한 거는 기독교를 믿지 않아서다라고 하는 거를 강조를 한 거죠. 이게 문화 제국주의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는 의복, 한복은 명절이나 입는 게 됐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는 옷은 전부 다 뭐죠? 자, 신식, 복식이라고 하는 거를 서양식으로 입으면 좋다, 서양 빌딩에 살면 좋다라고 하는 문화제국주의의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식민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달리 얘기하면 문화적 제국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제시대 때 우리 저 머리 상투 자르는 거, 이게 전부 다 뭐죠? 상투를 하는 거는 봉건적이고 미개한 거니까 머리를 잘라야 된다. 이걸 강제한 거죠. 이게 문화제국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부적인 과정으로 긴 머리, 상투머리보다는 짧은 머리가 좋다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받아들이게 되면 제국주의가 아닌데 외부로부터 강제받는다. 이게 문화제국주의의 특징입니다. 달리 얘기하면 외부로부터 강요한다라는 거죠. 이런 입장들은 전부 다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를 하는 건데,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게 갖는 가장 큰 문제는 문화적인 우월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하고 다른 모든 거는 나쁜 것이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제국주의가 되는 거죠. 나치즘, 군국주의 이런 게 전부 다 문화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아리안 민족, 신동아 공영권 뭐 이런 거를 하는 이런 논리를 내세우는 게 다 문화의 보편성이고, 우리는 보편성인 문화에서 가장 진보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미개하니까 우리의 문화 형태로 닮은 걸로 수렴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문화의 수렴론을 강조를 하는 거죠. 반면에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이론은 문화적 상대주의입니다. 자, 이건 뭐죠? 모든 문화는 그 각기의 가치와 상이한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있는 거고, 요거는 개별 사례마다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화적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달리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문화적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문화는 가치 판단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문화 비교라고 하는 걸 통해서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해야 되고, 문화는 총체적으로 맥락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갖는 이런 관점이 맞다라고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죠. 민주주의는 뭐라고 그러죠? 다양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소수자에 대한 다양성, 성적 편향의 다양성,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민주주의는 결국 뭐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민주주의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항상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개고기를 먹는 것도 우리가 다양성의 관점에서, 식문화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인정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 이제 한국 사회에서 경론이 발생을 하는 거죠. 자, 일본 사람 입장에서는 고래고기를 먹는 거를 일본에서는 문화적 다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전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중국에서는 발이 작아야 이쁘다 그래가지고 일부 지금 현재 중국의 이 소수민족은 여전히 전족을 하는 민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아이들에게 발을 묶어가지고 발을 작게 하게 한 고통을 가하는 게 학대냐 문화냐라는, 이게 참 판단하기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일부 소수민족은 목에다가 고리를 걸잖아요. 그래서 목이 길수록 미인이다 그래가지고 소녀들한테 더 많은 고리를 걸도록 해요. 자,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고통을 가하는 게 학대냐 문화냐,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는 관점에서 항상 제기가 되는 겁니다. 문화적 보편성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보편성은 최소한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가 전통이고 어디서부터가 다양성이고 어디서부터가 학대고 인권 침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공동체 내에서 스스로가 자신들이 만들어내는 집단적인 가치와 규범이기 때문에 삶의 이 소위 말하는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거의 맥락이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개별적인 거를 하다 보면 모든 게 다 받아들여줘야 되는 극단적인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이 그래서 여전히 기본적으로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문화의 다양성을 강조하지만 여전히 이 문화의 보편성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두 가지 관점이 대립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문화는 어떤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제 우리가 사회학이니까 집단 공동체가 공유하는 삶의 양식인데, 이 삶의 양식은 어떻게 그러면은 항상 똑같진 않은 거잖아요. 어떻게 변화하느냐, how, 그리고 언제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하는 게 바로 문화의 변동인 겁니다. 컬처럴 체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내재적인 거와 외재적인 거가 있어요. 내재적으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거나 발견하는 것은 내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공동체의 삶의 양식이 바뀌는 거고, 자, 예를 들어서 밥을 만들어서 쌀로 먹다가 떡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럼 떡이라고 하는 문화가 식문화에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고, 요걸 통해서 문화가 바뀌는 거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떡이라고 하는 걸 먹는 거고, 국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반면에 외재적인 요인은 외부에서부터 흘러 들어온 겁니다. 자, 우리가 한복이라고 하는 걸 입었는데 서양화, 서구화의 문화적으로 전파라고 하는 건 이제 문화 접변, 문화가 다른 거에 접하게 돼서 내부의 공동체의 문화가 바뀌는 것. 한복이라고 하는 게 양복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외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밥을 먹는다 그러면, 식사를 한다 그러면 밥과 김치, 뭐 고기, 반찬 이런 거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밥 먹는다에 뭐가 들어가죠? 피자를 먹는다, 햄버거를 먹는다. 자, 근데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되죠? 외부에서 들어온 거다. 자, 그러면 문화의 변동은 내재적인 발명과 발견이라고 하는 내부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고, 외부로부터 다른 문화와의 접촉에 의해서 다른 문화가 전파되고 이게 수용이 되면 외재적인 요인에 의해서 문화의 변동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문화 변동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얘기가 되는 게 이제 문화 지체라고 하는 컬처럴 렉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말 그대로 직역을 한 거죠. 오그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문화라고 하는 거를 아까 이제 문화 중에서 물질적인 것,
형태가 있는 것,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문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물질적인 문화, 이게 문명인 거죠. 그거와 나머지가 뭐죠? 정신적인 것. 이제 가치나 규범과 같은 거죠. 물질적인 건 구체적인 집,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거 형태.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물질적인 문화는 빨리 변하는데 정신적인 가치나 규범은 천천히 변한다. 그래서 한 사회의 문화라고 하는 건, 공동체의 문화라고 하는 거는 정신문화 플러스 물질문화로 이루어졌는데, 물질문화는 빨리 바뀌는데 정신문화가 천천히 바뀌기 때문에 이 양자 사이에서 긴장관계, 갈등,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문화지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정신문화와 물질문화의 변화 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이게 일종의 아노미, 뒤늦게행이 얘기한 아노미라고 하는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노미하고 물론 이제 좀 다르죠. 아노미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사회 규범하고 요게 이제 변화가 돼서 변화가 됐는데, 사람들은 아직 새로운 사회적 규범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무질서 상태를 아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거번이 얘기한 문화지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물질문화는 굉장히 많이 빨리 변했는데, 그 변한 물질문화라고 하는 거에 정신적인 문화, 즉 사회적인 가치나 규범이 변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이런 문화적인 무질서 상태를 문화지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화 변동은 내재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과 외재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이 있는데, 이 문화 변동의 과정에서는 물질 문화와 정신 문화의 변화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문화지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중사회라고 하는 관점으로 넘어 현대사회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현대사회의 특징은 도시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인구가, 특히 우리나라는 도시에 몰려 있어요. 그리고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중이라고 하는 집합, 집단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개인 중심이 아니고 집단 중심인데, 이 집단은 대중이라는 집단적 특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대중이라고 하는 거는 이 집단이 하나의 공통의 어떤 집단적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집단적 정체성이 없고 개인들이 모여져 있는 집단, 이걸 우리가 대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이나 대중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만들어주는 거는 소위 말하는 대중미디어, 대중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 사이에 쉽게 얘기하면 상호작용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대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대중 중심의 현대사회를 우리가 대중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중사회에 있는 이 대중을 이루고 있는 개인의 특징은 뭐냐면 사회적 고립이다라는 거죠. 특정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사이에 상호작용은 존재하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사회적인 공통의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공유를 하긴 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전부 다 투명인간 또는 자기 존재가 집단 내에서 개인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파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옆집 정도만 알고 그 옆집에 누가 있는지 잘 몰라요. 옆동에 누가 있는지 전혀 모릅니다. 윗집, 밑에 집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대중적 속성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아파트의 게시판에 보면 쓰레기를 어떻게 버려라, 뭘 해라라고 하는 공통의 규범들을 제시를 받아요. 공통의 게시판이라고 하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행위지향을 갖는데, 이거는 불특정 다수다. 공통의 정체성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아파트 주민들이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 경우가 있죠. 언제? 집값 올릴 때. 집값을 올릴 때는 머리띠 쓰고 앞에 나가가지고 뭘 하긴 하죠. 자, 그런데 이 대중은 대부분의 경우에 공통의 행위 지향을 갖는 불특정 다수고 정체성을 갖지 않는다. 굉장히 그래서 개인들이 이질적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통의 정체성을 갖기가 힘들다. 그리고 익명적이다라는 겁니다. 서로 모른다라는 거예요. 개인 간 상호작용이 없다. 자, 대중미디어, 아까 여기에서는 이제 게시판. 미디어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와 규범을 주입받는다. 이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다. 이게 이제 대중이다. 현대사회의 집단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런 대중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대중들이 갖는 문화적인 생활 양식이 있는 거잖아요. 현대사회는 대중들이 공유하는 문화적 생활 양식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다. 그래서 문화가 중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유형을 어떻게 나누냐면 주류 문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주류 문화는 그 사회 공동체의 대부분의 대중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 제도. 자, 제도라고 하는 거는 명문화된, 공식화된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규범의 공식화. 요게 주류 문화입니다. 인싸라고 얘기를 하나요? 네. 자, 그런데 그 인싸 주류 문화에서 벗어나 있는 그 주류 문화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문화를 공유하면 그게 하위 문화가 됩니다. 서브컬처가 되는 거죠. 자, 주류 문화는 요새 TV만 틀면 머리가 빠개질 정도로 트로트가 많이 나오죠. 이게 이제 주류 문화가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 대중들이 공유하는 가치나 규범, 제도, 삶의 양식, 트로트를 요새 공유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여전히 락이야. 나는 판소리야. 하위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트로트를 거부하지는 않아요. 대학 문화는 뭐냐면 주류 문화를 거부하는 겁니다. 뭐죠? 트로트 웃기고 있네. 그게 무슨 노래야. 그게 무슨 음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트로트가 아닌 다른 문화를 추구한다. 이걸 거부하면서 다른 거를 추구한다. 그러면 대학 문화가 되는 거고 주류 문화를 거부하지 않으면서 다른 걸 추구하면 하위 문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가 있어요. 자, 문화의 수준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현대사회는 대중들이 공유하고 추구하는 게 이게 이제 기본값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비용의 측면에서 훨씬 더 많이 드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급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민중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일종의 저항 문화하고 연관성이 깊은데 사회적인 하층이 공유하는 문화를 민중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 문화는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역사적으로 내려오는 게 반드시 고급 문화가 되진 않아요. 자, 서구에서 클래식이라고 하는 거는 고급 문화로 인정을 받잖아요. 이거는 서구에서는 전통 문화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전통 문화에 해당되는 판소리는 사실 고급 문화라고 인정하지 않죠. 그냥 전통 문화의 범주에 속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부 다 현재의 주류 문화가 어떤 문화이냐에 따라서 고급, 대중, 전통, 민중이라고 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회학적으로는 요 분류를 많이 써요. 주류 문화, 하위 문화, 저항 문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 수준에 따라서 이런 것도 얘기를 많이 한다. 요게 이제 조금 오래된 건데 이 클래식, 아이고, 네, 넘어갔네요. 자, 클래식, 팝, 트로트 이거 그냥 제가 아무거나 예시로 그냥 찾아놓은 건데 뭐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한번 찾아서 들어보고 그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세요. 과연 이게 고급스럽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요거를 우리가 대중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전통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자, 뭐가 전통이냐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래된 것이 전통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옛 것을 전통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생각하고 논쟁할 게 많은데, 쟁점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대중사회에서의 핵심은 뭐죠? 결국은 대중문화. 그리고 대중문화는 정의하기가 굉장히 많이 쉽다라는 거예요. 대중들이 향유하는 문화가 대중문화다라는 겁니다. 자, 70년대의 대중문화는 음악에서는 뭐였죠? 팝이었죠. 근데 지금 2020년의 대중문화는 트로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950년대, 60년대의 대중문화는 뭐였냐? 한국에서는 트로트였다라는 겁니다. 대중문화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의 주된 성원들, 특히 대중적인 성격을 대중적 집단이 공유하는 상징 체계와 의미 체계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요거는 이제 힙합인 거죠. 요게 이제 2000년대, 90년대. 지금은 요거를 또 별로 대중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죠. 요걸 예전에는 많이 좋아했는데 지금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사회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정해진 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대중에 의해서 규정된다라는 겁니다. 대중들이 향유하면 대중사회, 대중문화가 되는 거고, 대중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면서 사회를 변화시켜 가면 그게 대중사회가 된다. 자, 요게 이제 대중문화죠. 그래서 대중사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공통점이 있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냥 이 음악을 듣는 일시적인, 그리고 끝나면 집에 가는 거죠. 요게 대중인 겁니다. 동일한 정체성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대중문화의 또 하나의 속성이, 대중들이라고 하는 거는 속된 다수를 좀 이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게 아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자, 그러면 속된 다수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욕망에 충실하다. 대중문화의 또 다른 특징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천박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흔들어 대야 되느냐?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사람들은 대중들이 좋아하니까. 그러면 더 벗으면 더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9금이라고 하는 이런 게 대중문화를 항상 끊임없이 들었다 놨다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중문화에서 이 대중이라고 하는 거에 약간 뭔가 이렇게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가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학파, 이거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68혁명의 이론적 기본이 된 게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였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아도르노, 마르쿠제, 그 다음에 하버마스, 뭐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해방, 이성, 반자본주의, 탈권위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이론적으로 했고, 이것이 이제 현실에서 운동에 받아들여가지고 68 사회혁명이 일어났다. 근데 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론의 핵심이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중문화는 뭐냐? 자본주의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체계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일상생활, 생활세계라고 하는 거를 식민화시키는 거고, 이 체계의 이
자본주의 체계라고 하는 건 결국 자본주의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시장이 생활 세계를 침식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인 방식이다. 특히 공론장을 훼손한다. 자, 공론장은 뭐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의 장. 이걸 공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를 시장이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되냐? 대중적으로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감정적인 방식으로, 쾌락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마비시킨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체계, 시장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의 합리적인 일상생활을 식민화시키고 대중화시키고 우민화시킨다. 그래서 대중이라고 하는 건 우민, 어리석은 집단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때부터 이제 강하게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문화를 대중문화로 보고, 이 대중들의 속성이 뭐냐? 수동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주체라고 하는 거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건데, 대중은 자본주의의 체계의 식민화가 돼 있기 때문에 문화를 소비하는 수동성을 가지고 있는다. 대중은 그래서 수동적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조작된다라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서 자본주의적인 욕망을 불어넣으면 그 욕망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 조작된다. 이게 대중이다. 이게 대중의 특성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물적이다. 이건 뭐죠? 감각을 추구한다. 쾌락과 욕망을 해소하는 것. 그리고 이걸 통해서 뭘 느끼느냐? 허위의식을 느낀다. 허구적인 주체성. 시장이 광고라든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미디어를 통해서 제시를 하면 그거를 수동적으로 동물적으로 받아들여서 소비를 하면서, 소비를 통해서 자기는 뭔가 창조적인 활동을 하는 걸로 착각을 한다. 그게 허위의식에 빠진다. 허구적 주체성을 갖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프랑스의 문화이론으로 발전이 돼요. 보들리아르나 뭐 브루디에 같은 사람들의 문화이론, 자본주의적인 문화 비판, 여기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좀 더 정교화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그 작동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 이런 것들이 문화산업에 의해서 조장된다라고 본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건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유지시키는 자본주의적인 시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이 아도르노, 마르쿠제, 하버마스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거는 체계에 의해서 식민화된 이성을 다시 해방시키는 거예요. 이성의 해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바로 이런 속된 문화로부터 벗어나는, 그게 이제 소위 68혁명의 기치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대중사회에서는 허위의식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왜 비싼 휴대폰을 사나요? 내가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명품백을 어떤 소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중사회에서는 이게 실제로 인정이 되고 공유가 돼요. 자, 내가 어떤 차를 갖느냐, 어떤 시계를 차느냐에 따라서, 자, 그러면 내가 소비를 비싸고 많이 할수록 나는 나의 정체성, 나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대중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품을 소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 중심으로 사고한다. 왜?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소비를 해야지 새로운 생산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생산이 이루어져야지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즉 시장은 이 논리를 개인에게, 대중에게 강요하고 대중은 이걸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가 유지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소비라고 하는 건 결국 뭐죠? 문화와 다 관련이 있는 거죠.
삶의 양식. 내가 왜 매주 통닭을 한 마리씩 먹어야 되느냐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내가 왜 매번 족발을 먹어야 되느냐? 왜 내가 매번 피자를 먹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맛집을 왜 맨날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되느냐? 결국은 뭐냐면 대중으로서 허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자본주의적인 시장 논리 체계에 의해서 이 자본주의적 시장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는 사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거를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요거를 이제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문화 비판 논자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측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소비냐라고 하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개인에게 있어서. 그게 자기의 소위 말하는 정체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고 소비를 통해서만이 개인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상품이라고 하는 게 시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식의 삶이라고 하는 게 가져오는 결과가 뭐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소비에 신경을 쓰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문화적인 다양성, 소비적 다양성을 추구하면 소위 말하는 반환경적 삶을 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집에 있어요. 맛있는 배달 음식을 자꾸 시켜 먹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수많은 쓰레기들이 더 많이 쌓여가는 겁니다. 뭐 저도 사실은 요새 하도 이제 택배로 뭘 시켜가지고 먹다 보니까 집에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쓰레기 치우는 것도 지겨울 정도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이런 거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끊임없이 소위 우리가 지성이니 석학이니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다 이런 거를 비판하고 경고하는 얘기들인 거잖아요. 근데 대중사회에서는 좋은 얘기야 그러고 사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으면 끝인데 이걸 왜 신경을 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뭐죠? 자본주의는 긴 생각을 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환경을 생각해서 꼬질꼬질하게 맨날 집에서 밥 해 먹고 반찬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죠? 멋있다, 쿨하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 꾸질꾸질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게 사회적으로 대중사회에서 공유되는 가치, 규범이 돼버리는 거죠. 한국 사회에서.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받더라도 할부로 차 BMW니 뭐 이런 거 사가지고 폼나게 타고 다니면 제 인생 멋있게 산다라고 대중사회에서는 평가한다라는 겁니다. 얘가 뒤로 집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면서 질질 짜고 엔진오일 교환할 때에 국산차는 5만 원이면 되는데 20만 원씩 줘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집에서 눈물을 짜는지 배가 고파서 울부짖는지는 신경 쓰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소비의 구체적인 형태만을 보고 평가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대중소비사회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프랑크푸르트의 문화산업 비판이라고 하는 게 프랑스에 넘어와가지고 대중소비사회,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론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중사회는 결국 대중문화를 얘기를 하는 거고 대중문화는 소비문화, 현대사회에서. 그래서 이 소비문화, 소비중심의 사회에 대한 문화 비판이라고 하는 게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졌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래서 문화사회학과 관련된 문화 영역에서 이론들은 대부분 이 소비사회에 대한 비판과 연관되어 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소비사회를 비판하고 있는 보들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의 얘기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 초기는 물질적인 생산물을 소비했는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이미지를 소비하는 걸로 바뀌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진화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이미지 소비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물리적인 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느냐? 이미지가 중요하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풀어서 얘기하면 실제로 그 차의 가치 또는 휴대폰의 물리적인 성능, 기능 이런 거보다는 어떤 브랜드냐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더 추구하고 이걸 위해서 기꺼이 이런 거를 소비한다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30만 원, 5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도 내가 원하는 기계로서의 물리적인 속성은 충분히 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굳이 200만 원짜리 접히는 휴대폰을 산다라는 겁니다. 접어서 뭐가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폼은 난다. 폼생 폼사다. 자, 이게 뭐죠? 브랜드라고 하는 이미지를 소비한다라는 거예요. 보들리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식의 소비 사회를 분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소비라고 하는 거를 기능적인 측면에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문화적인 행위로 소비 행위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 얘기가 나오냐? 명품을 소비한다라는 거죠. 이미지를 소비하기 때문에. 자, 1000만 원짜리 백을 하나 사는 것보다 100만 원짜리 10개 사면 훨씬 더 오래 쓰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100만 원짜리 10개 안 산다. 1000만 원짜리 산다라는 겁니다. 왜? 문화적인 평가가 달라진다. 자, 그 다음에 소비의 차별화를, 명품을 사는 이유, 소비를 차별화함으로써 자기 욕망을 재생산해낸다라는 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이게 이제 브루디에로 가면 구별짓기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집단 간 차이 두기. 자, 불만족스러운 현실, 대표적으로 노동하는 현실이 있는 거죠. 나는 월급 300만 원짜리 비정규직이에요. 현실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뭘 하느냐? 소비를 통해서 쾌락과 만족을 추구한다.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욜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불만족스러운 현실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소비에서 만족을 추구한다라는 겁니다. 소비의 쾌락으로부터. 자, 그래서 보들리아르가 이거를 물질의 소비가 아니라 환상의 소비다, 이미지의 소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기능이나 실질적인 양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인 상대적 가치가 더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사회 문화의 특징이다. 자, 그럼 소비사회의 대중은 탈현실, 개인적 억압인 거죠. 대중 속에서 느껴지는 자, 집단 내 소외. 집단 속에 있는데 실질적인 상호작용이 집단 간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그 집단에서 소외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뭐라고 그러죠? 왕따. 자발적 왕따라고도 얘기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왕따.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보상 심리가 소비라고 하는 형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나는 집에서 좋은 컴퓨터, 요새는 이렇게 해가지고 팬 쿨러에 LED 달아가지고 번쩍번쩍 하는 거에 사발면 하나 옆에 놓고 날 새면서 내 컴퓨터 좋아, 내 그래픽 카드는 뭐야 이러면서 게임하면서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속에서 자기 주체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블로그에다가 뭘 먹었는지 아무도 관심 없는데 사실은 내가 뭘 샀는지 이런 거를 자꾸 자랑을 하고 과시를 하는 거죠. 자기 개인이 놓여져 있는 현실 세계에서의 불만이나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소비를 통해서 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소비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런 소비를 통해서 얻어지는 거는 뭐냐? 허위의식밖에 얻어지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의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욕구의 충족이라고 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허위의식은 지속적 소비를 가져온다. 소비 중독이 되는 거죠.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것, 더 비싼 것, 더 많은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소비하고, 자, 이게 소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좌절하거나 또는 불법적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자, 불법적 행위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 투기, 비트코인이나 자, 요새 주식, 부동산. 물론 모든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한 욕망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실제로는 소비를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서 불법적인 투기적인 성격으로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유사 자유, 실질적인 자유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사의 주체성, 실질적인 주체성이 아닌 거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인 소비를 한다. 그리고 소비의 대상은 뭐냐면 결국은 자본주의적인 상품이고 결국은 자본주의적인 소비체계, 상품 소비체의 시장,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얘기한 체계의 포섭이 될 뿐이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시장의 하수인 노릇을 할 뿐이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소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2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1억짜리 포르쉐 타고 200만 원짜리 핸드폰 들고 네, 금리빨 받고 금목걸이 하고 금팔찌 하고 번쩍번쩍거리면서 돌아다니는 거죠. 사람들한테 과시하기 위해서. 뭐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중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다소 차이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많은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소비 지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중 소비라고 하는 거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의 전후의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하는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정착을 했고 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서 이 과정에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이어주는 거에 광고와 미디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 이 광고와 미디어는 욕망의 조작이죠. 네,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무슨 거품을 입에 묻혀가지고 굉장히 뭐가 맛있는 것처럼 통닭 하나 먹으면서 세상을 다 먹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광고를 폼나는 연예인을 가지고 하면 저도 가끔 보면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소비로 이어지는 거죠. 바로 사람들이 전화를 하거나 요새는 배민으로 바로 주문하는 거죠. 아, 나도 통닭 먹고 싶어. 사실 먹고 싶지 않았는데. 욕망의 조작을 자, 근데 개인별로 하는 게 아니라 대량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미디어의 특징은 대중미디어라고 하는 거예요. 이질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개인들을 한꺼번에 묶어주는 상징적 조작. 그 핵심이 바로 미디어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소비가 이루어지는 거고 대중은 그 속에서 심리적으로 지속적인 소외가 발생을 한다. 소비하면 충족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소외가 발생을 하고 이 소외를 메꾸기 위해서 소비를 하고 또 다른 소외가 발생을 하면 또 메꾸기 위해 소비를 하고 소비의 확대 재생산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일어나가지고 여러분들 옷장을 한번 보세요. 옷 박스를 한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옷들이 옷장과 옷 박스 안에 들어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물론 이제 부지런히 버리는 사람들은 옷이 뭐 별로 없을 거지만 수많은 옷이 유행에 따라서 사고 한두 번 입고 옷장 안에 들어가고 또 사고 옷장 안에 들어가고 또 사고 옷장 안에 들어가고 나중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옷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옷을 버리잖아요. 자, 이 옷을 사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별로 안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 옷을 사면 세상이 달라질 것 같은데 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소비를 반복하게 되고 그 속에서 심리적인 대중들의 소외라고 하는 게 욕망이 충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족되지 않으니까 다시 생산을 하고 반복적 소비가 이루어진 소비적 일상이 반복되는 이게 대중 문화의 현대 대중문화의 기본적인 속성이 되어 있다. 이런 방식으로 더 발전해 가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자본주의
대중문화 비판, 자본주의에 대한 문화적 비판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문화자본론, 이제 컬처럴 캐피탈, 이 말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제 피에르 브루디에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인데, 이 브루디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본주의 비판을 하면서 문화도 자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경제적 자본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돈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 뭐 정치적 자본, 문화적 자본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문화적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현대 자본주의가 문화의 소비를 통해서 이제는 계급을 구분한다. 자, 원래 막스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의 계급은 뭘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죠?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있느냐. 이거에 통해서 자본가 계급하고 노동자 계급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브루디에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이 계급을 구분하는 게 생산 수단의 소유뿐만이 아니라 문화 자본의 소유에 따라서도 달라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문화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계급이 개인이 획득하는 문화적인 속성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문화적인, 주어진 집단적 문화적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자, 어떤 느낌일까요? 아, 좋아. 아, 정말 좋아. 이런 생각을 하고 5분 후에 보면 어떻게 되죠? 졸고 있어요. 사실은 안 좋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사회에서는 고급 문화로 인지가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왜 그럼 이게 좋은지를 모르느냐? 이 안에 피아노, 클라리넷, 그 다음에 뭐 바이올린, 뭐 5만 가지 악기들이 하나하나가 어떤 소리를 내고 그게 합쳐져서 뭐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어떤 집단 속에서 사는 거죠? TV 틀고, 자, 여기 한번 클래식 같은 거 하려면 피아노를 치어야 되고, 피아노 소리를 들어야 되고, 바이올린을 들어야 되고, 연주를 한번 해봐야 되고, 자, 그러려면 이게 다 뭐죠? 비싼 돈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TV를 통해서 그냥 팝을 듣고, 트로트를 듣고, 가요를 듣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수준에서 대중들이라고 하는 거는 문화적인 수용성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요나 팝이나 뭐 이런 걸 들으면 좋다. 자기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하고 이걸 공유할 수 있는데, 클래식은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 훈련이 안 되다 보니까 들어도 이게 좋은지 어쩐지 판단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이 문화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클래식을 어렸을 때부터 집에 가면 부모님이 커피 향이 흐르고 소파에 앉아서 우아하게 클래식을 비싼 스피커와 앰프를 가지고 틀어놓고 즐겨 들어요. 그럼 어렸을 때부터 그 소리에 익숙해진다. 경험을 한다. 그럼 나중에 돼서도, 자, 가끔 부모님이 데리고 클래식 연주회에 데려가요. 이거를 향유할 줄 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두 집단, 내가 어느 집단에서, 어떤 집단에서 살았느냐, 어떤 문화적인 속성을 공유할 수 있는 역량을 부여받았느냐에 따라서 집단이 달라지고 그것도 계급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꼭 경제적 자본과는 상당히 많이 일치하지만 반드시 문화자본이 경제적 자본과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거는 단기간에 문화자본이라고 하는, 경제적 자본은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무것도 없이 땅만 가지고 있었는데 땅 주변에 고속도로가 들어가지고 땅값이 올라가면 경제적 자본은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획득 가능하지만 문화자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땅 부자가 됐는데 땅 부자가 됐으니까 클래식 들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클래식 연주회 가면 어떻게 되죠? 코 골고 자는 거죠. 자, 한 끼에 500만 원짜리 풀코스 이 양식집에 가가지고 시켜놓으면 옆에 죄송합니다. 수저하고 포크만 10개씩 나와요. 접시가 여러 개 나오고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먹을 줄 모릅니다. 그냥 젓가락으로 찍어가지고 포크 하나 가지고 짝짝짝짝 먹는데 그럼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죠? 쳐다보는 거죠. 쪽팔리니까 다시 안 가게 되는 겁니다. 내 돈이 많아도. 이게 문화자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화적인 어떤 취향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 취향이 집단적으로 공유가 되고 그 공유된 문화적 취향이라고 하는 게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단이 계급처럼 강화가 된다라는 겁니다. 클래식을 즐길 수 있는 집단들끼리 모이면 그 집단들끼리 상호작용이 발생을 하고 그걸 공유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집단이 된다. 이게 이제 문화적인 구별짓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소비의 계급적 차이라고 하는 거를 발생시킨다라는 겁니다. 문화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브루디에의 자본주의 비판이에요. 현대 자본주의 비판. 요걸 이제 컬처럴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얘기인데 그건 이제 다른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사회자본 소셜 캐피탈하고 이 컬처럴 캐피탈은 제기되는 맥락이 다른 겁니다. 설명하고자 하는 바도 다르고 똑같은 자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현대자본주의 문화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성격, 문화의 다양성 이런 것으로부터 결국에는 현대자본주의, 이 현대문화라고 하는 거는 시장이라고 하는 거와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문화가 분석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문화 이론은 결국 자본주의적인 시장과 소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문화에 대한 분석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